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밖으로는 미중 무역 전쟁과 세계적 경기 둔화, 안으로는 체감 경기 악화와 일자리 문제로 경제 사정이 정말 녹록지 않습니다. 임기 반환점을 넘은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헤쳐나갈 길이 만만치 않은데요. 저희 연합뉴스TV는 오늘 정부 경제팀 수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시고 2년 반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대담은 먼저 홍 부총리의 모두 발언을 들은 뒤 일자리와 성장률, 혁신과 기업 정책 등 경제 각 분야에 대해 차례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남기 부총리의 모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입니다. 먼저 방송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 기회를 주신 연합뉴스TV에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초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반을 지나 후반부로 진입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우리 경제의 누적된 양극화와 추세적 성장 둔화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혁신, 포용, 공정을 토대로 한 경제 패러다임 대전환에 진력해 왔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었고 도전의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2년 반에 대한 평가는 기본적으로 체감하시는 국민들 몫이라 생각하고 겸허하게 경청하겠습니다. 다만 정책 당국자의 한 사람으로서 되돌아보면 세계 경제 동반 둔화라는 글로벌 여건과 구조적 전환기를 맞은 국내 경제 상황 속에서 상당한 성과도 있었고 또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경제활력 제고 노력 속에 고용의 양적, 질적 개선사가 뚜렷해지고 혁신 성장을 통한 성장 견인 노력, 특히 제2의 벤처붐 등 신산업의 육성과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소위 DNA 등 핵심 기술력 확보와 미래 성장 산업 육성 등에 주력해왔고 그 토대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포용사회 구축,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하여 역대 정부보다도 더 촘촘하게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또 저소득계층의 소득 기반을 확충시켜준 포용정책 추진 등이 그 성과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수출, 투자 등의 민간 활력 회복이 더디고 또 성장률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점, 그리고 팍팍해진 영세 자영업자의 민생 문제, 그리고 구조개혁을 통한 잠재 성장률 제고 문제 등 우리 우선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과제들도 많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앞으로 큰 틀의 정책 기조는 지속적으로 견지해 나가되 구체적인 정책의 선택, 정책의 추진, 그리고 집행 속도 등에 있어서는 시장의 기대와 기업의 의욕, 노동 현장 등 국민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며 최대한 조화를 기하며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2년만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부는 내년 당장 경기 반등에 모멘텀을 마련하고 중기적 관점에서 구조개혁과 미래성장 동력 확충을 가속화하는 데 모든 정책 역량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러한 각오의 표현을 초심과 경장과 편달이라고 하는 세 단어로 축약하여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정부 출범 시의 경제 초심, 그리고 제가 부총리 취임 시 말씀드렸던 경제 초심을 낮은 자세로 경청하며 견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고문고주를 풀어 다시 팽팽하게 조인다는 경장의 말뜻처럼 정부의 경제 의지와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겠습니다. 그리고 달리는 말에서 채찍질한다는 편달의 의미와 같이 민생 개선과 정책 성과 체감을 위하여 정부 스스로 채찍질하며 정책 추진에 보다 속도 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각에서 정부가 그리고 경제팀이 낙관적이다라고 때로 지적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경제 상황을 늘 엄중히 보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또한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부의 경제 인식이 낙관적이라기보다는 우리 경제의 나아진 지표 그리고 어려운 지표 양면을 최대한 균형감 있게 바라보며 어려움을 꼭 극복해내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경제 주체들의
경제하려는 의지에 대한 적극적인 뒷받침의 의미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하나하나 질문을 주시면 최대한 성의껏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전에 모두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근데 먼저 이 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으니까요. 일자리 문제부터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근 들어서 정부가 고용이 많이 개선됐다, 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실제로 매월 나오는 고용 지표를 보면 일자리가 한 40만 개 이상 늘어나는 경우들도 종종 보이고요. 그렇지만 숫자는 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고령자들의 고용은 많이 늘어났지만 젊은 층이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있고요. 최근에 일자리가 마땅치 않다 보니 자영업 창업으로 내몰려서 자영업 창업자, 나홀로 자영업을 하는 분이 10만 명 이상 늘었다, 이런 통계도 있었습니다. 이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고용이 개선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렇게 국민들의 마음에 와닿을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 주신 대로 며칠 전에 10월 고용 동향이 발표가 됐습니다. 취업자 증감수가 41만 9천 명이었고요. 또 고용률은 또 67.3%로 사실은 통계 발표 이래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실업률은 물론 3%로 2013년 이래 가장 낮아서 소위 고용 3대 지표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모두 확연하게 개선이 됐습니다. 정부로서는 최근에 이와 같은 고용 흐름이 뚜렷하게 회복세를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만 지금 사회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고용의 질적인 측면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합니다. 아무래도 고용의 질이 판단하기 위해서는 대개 상용직이 어느 정도 늘었는가가 주로 척도가 되겠습니다. 상용직은 이번 달에 57만 5천 명이 증가하고 또 고용보험에 대한 피고용자도 8개월째 연속 50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통상적인 지표로 본다면 고용의 질도 많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저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사회자 지적하신 것처럼 고령 취업자가 많이 늘었다, 그리고 30, 40대에 대한 고용은 줄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0월 달에 65세 이상 고령자 취업자가 26만 정도로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저는 이거와 관련돼서는 두 가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대개 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있어서 고령층의 인구 증가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 같은 인구 구조 변화 문제를 저희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인구가 34만이 늘었는데 사실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는 35만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고령층의 인구가 늘어서 거기에 따른 고령 취업자가 늘어난 것도 저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노인 일자리가 늘어나서 고용 숫자를 채우는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물론 일정 부분 고령층에 대한 취업자도 늘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이와 같은 노인 일자리도 저는 결코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고용시장을 벗어나는 이와 같은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가 민간에서 활발하게 만들어져야 되고요. 또 민간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정으로 커버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인 일자리도 하나하나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측면을 함께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는가 싶고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지금 지적하신 대로 40대에 대한 취업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부도 제조업에 있어서 고용이 늘지 않은 것, 그리고 40대에 있어서 취업자 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뼈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책의 대부분이 이와 같은 제조업, 그리고 우리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30대, 40대의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최대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를 위해서 정부도 진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전에 부총리께서 40대, 30대 일자리 감소에 대해서 걱정하셨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느끼고 있는 것은 이들 연령대에서 일자리도 줄고 있습니다만 사실 40대에서 재취업을 한다는 것이 정부가 어떤 경기 활성화 정책을 한다거나 기업들이 투자를 늘린다고 해서 갑자기 늘어날 수 없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20대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좀 대책을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30, 40대를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는 투자에 의해서 새로운 일자리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것이 이분들의
고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소위 40대는 우리 경제에 아주 중추적으로 할 수 있는 제조업 분야, 네. 그리고 이러한 분야에 가장 많이 취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 만약에 제조업에 대해서 구조조정이 있다면 40대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계층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와 같은 과정에서 고용시장에서 밀려나신 분들에 대해서 재취업 기회를 정부가 지원한다든가 또는 그와 같은 쉬는 기간에 자기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의 기회라든가 또는 새로운 직업을 구할 수 있는 어떤 매칭 기회를 제공하는 쪽에 정부가 이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그 자동차 조선 구조조정 과정에서 가장 피해가 큰 울산이라든가 군산 지역의 40대 중년 기술직들이 그렇게 재취업이 쉽지 않다라는 네, 얘기들은 그렇습니다.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좀 더 효과적인 대책을 좀 준비하셔야 할 것 같고요. 일자리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국제노동기구 ILO 기준에 맞춰서 비정규직 통계를 해봤더니 최소 37만 명이 더 많더라라는 지표가 발표됐었습니다. 이게 통계가 잘못됐으니까 비정규직 정책이 전체적으로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을지라도 강론에서 좀 잘못된 방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비정규직, 대표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대변되는 이 비정규직 정책에 있어서 어떤 수정 가능성이라든가 속도 조절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예, 사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배경에는 사실은 격차를 좀 해소하고 근로 조건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정부의 중요한 정책 기조로 삼아 왔습니다. 그러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정착하면서 전환하면서도 또 자연스럽게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취업 근로자가 증가하고 임금 근로자가 늘어나면서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도 늘어나게 됩니다. 저희가 과거 통계를 보면 대개 임금 근로자가 10명이 늘어나면 그중에 3분의 1은 비정규직 형태로 늘어나는 통계 양상을 보였습니다. 지난 8월 달에 임금 근로자가 약 51만 4천 명이 늘었는데요. 네. 51만 4천 명의 약 3분의 1 정도 되는 15만 내지 20만 명은 어차피 임금 근로자가 늘어나면서 비정규직으로 늘어나는 그런 포션이 되겠고요. 네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노인 일자리라든가 또는 여성이라든가 고령층의 경활 참여 과정에서 좀 단시간 일자리라든가 또는 비정규직 일자리의 포션이 늘어나는 것이 저는 한 가지 기여 요인이 되겠고요. 특히 과거에 비정규직으로 잡히지 않았던 소위 새로운 서면으로 고용 형태를 작성하도록 하는 이런 고용 관행이 좀 변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도 비정규직으로 포착되는 분야도 있겠습니다. 사실은 정부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작업은 공공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목표대로 착실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만 민간 부분에 있어서 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정부가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고 민간이 자율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돼 있는데요. 아마 이 민간에서의 이 정규직 전환 작업이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정부로서는 앞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이미 정부가 발표한 대로 착실하게 진행을 해 나갈 것입니다. 또 공공부문은 거의 목표대로 진행하고 있고요. 다만 민간 부분에서 정규직 전환이 좀 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정부가 간접적인 인센티브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은 정규직 전환에 따른 전환 지원금을 제공을 한다든가 또는 세제상에 있어서 세액공제상의 혜택을 줘서 민간이 자발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정부는 유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일자리 다음에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죠. 부총리께서 올해 2% 성장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시사를 하셨고요. 또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경제가 안 좋다는 걸 체감하고 있습니다. 네, 경제 성장률이 물론 상대적으로 보면 세계적으로 다 안 좋다 보니까 요새 우리가 선진국들에 비해서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1, 2%대 이런 성장이 아주 구조화된 나라들 그리고 또 3%만 성장을 해도 엄청난 호황이 되는 그런 나라들인 반면에 우리나라는 성장률 하락 속도가 굉장히 급격하고요. 특히 잠재 성장률
뭐 인구 절벽 문제라든가 혁신의 부족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잠재 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발생한 문제라는 점에서 좀 차원이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예, 사실 모든 나라가 경제가 성숙 단계로 진입하면서 잠재 성장률이 단계적으로 하락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저희도 3만 불,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을 들어가면서 잠재 성장률이 전체적으로 하향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와 내년도 성장률을 얼마만큼 견인할 것인지 하는 문제하고, 두 번째, 우리의 잠재 성장률을 어떻게 높여나갈 것인지 경제팀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올해 성장률은 저희가 여러 가지 3분기까지 성장률 토대로 볼 때는 4분기에 어느 정도 노력이 있을지에 달려 있습니다만은 정부로서는 최대한 2% 정도의 성장이 달성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잠재 성장률 자체를 올리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잠재 성장률이 상당히 낮아진 거에 대해서 이미 경제가 성숙 단계에 진입한 걸로만은 설명이 안 되고요. 네. 우리 경제에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거라든가, 네. 또는 주력 산업에 대한 경쟁력이 아무리 예전보다 점점 약화되는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혁신 역량에 대해서 축적이 지체되고 있는 측면도 저희는 같이 요인으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로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 정부도 이 두 가지 방향의 정책의 역점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노동이라든가 자본의 투입만으로는 그 같은 잠재 성장률을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소위 총요소 생산성을 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업이고, 이를 위해서 정부가 혁신을 토대로 한 혁신 성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역시 우리의 이 노동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평생교육이라든가 또는 직업교육을 통해서 노동의 퀄리티를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울러서 노동의 투입 자체를 높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우리의 경활 인구 총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성이라든가 또는 고령층의 우리 사회에 대한 생산 가능 인구의 흡수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 정부로서는 이런 분야에 여러 가지 대책을 통해서 이와 같은 경활 인구의 총량을 최대한 유지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특별히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 관련해서 지금 한창 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아마 12월 하순경에 저희가 발표할 예정입니다만은, 정부가 가장 방점을 두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가 구조개혁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로서는 5개 분야에 대한 구조개혁을 내년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5개 분야는 산업혁신, 노동혁신, 공공혁신, 그리고 인구 문제와 같은 주요 변수에 대한 대응, 마지막으로 우리 경제 사회가 갖고 있는 이 기본 인프라, 네. 사회적 신뢰라든가 사회적 대화를 갖다가 경제에 잘 착근시키는 걸 포함해서 여하튼 사회적 인프라를 높이는 것도 구조개혁의 중요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 중에 하나는 이 5대 분야의 구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이. 5대 부문의 구체적 혁신 계획에 대해서는 뭐 부총리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하진 않으실 것 같아서 더 이상 여쭙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혁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네. 그 혁신의 제도적 동반자가 바로 규제 혁파가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이 규제 혁파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참 많습니다. 물론 정부는 최근에 일단 신청을 받아서 허가부터 해보고 부작용을 판단한다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도입을 성과로 내세우셨는데요. 이게 많은 스타트업들은 실제로 규제 혁신을 위해서 샌드박스 신청하는 것까지도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큰 난점이 아시다시피 새로운 것을 들고 나가면 일선의 공무원들은 비슷한 규정이라든가 아니면 유사 규정을 끌어와서 일단은 불허부터 하고 보고요. 또 거기에 매달려 있는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거를 제대로 조정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예, 사실 규제 개혁은
돈 들이지 않고 민간이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가장 첩경입니다. 네. 저는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 주셨던 규제를 정말 조건 없이 확보해야 된다는 것에서 전적으로 동감을 표하고요. 정부도 그러한 노력을 많이 기울여 왔습니다. 과거 정부도 기울여왔고 지금 우리 정부도 기울이는데 사실 성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적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가장 역점을 두고 한 정책 중에 하나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했다는 것입니다. 네. 사실 영국에서 규제 샌드박스가 처음으로 도입되면서 관심을 끌기 시작했지만 우리 정부 들어와서 선호용 후 규제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새로운 방식의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을 했는데요. 이미 산업융합 영역, 정보통신 영역, 네. 핀테크, 또 지역 특구 분야 이 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 법을 만들어서 이와 같은 제도를 지금 적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올해 제가 연초에 이와 같은 규제 샌드박스 적용 사례가 한 100건 정도 나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공공연하게 제시를 했는데요. 네네. 어제 기준으로 164건의 사례가 일단 규제 샌드박스로 일단 발표가 수치상 됐습니다. 목표 초과 달성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규제 샌드박스라고 해서 신청만 하면 무조건 허용해 주는 건 아닌 게 되겠습니다. 다 국민 생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 제도적 부작용까지도 있을 수 있어서 정부로서는 사실 국민 생명과 관련된 사안에는 좀 신중하고 네. 또 이미 허용을 해줬는데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취소한다든가 네. 또는 고의 과실로 책임이 있을 때는 네. 그 같은 사업자에게 입증 책임을 주도록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안정 장치도 마련을 했는데요. 네네. 아마 그러한 과정에서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이 약간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형태도 사례도 없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이미 문턱을 낮췄기 때문에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을 자유롭게 하도록 문턱을 더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정부로서는 이제까지 규제 샌드박스 사례 신청을 공공기관만 받다가 네. 민간기관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접수를 다양한 곳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민간 하고 자율규제기구 같은 곳에서 뭐 말씀이신가요? 민간 기관을 지정해서 예. 거기에다 신청하면은 저희가 정부가 받아서 검토를 착수하도록 네. 한 거라든가 또는 공직자들이 혹시 소극적으로 검토할 걸 대비해서 면책 조항을 강화한다든가 해서 여러 가지 보완 장치를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적하신 것 중에 이해관계의 조정이 되겠습니다. 네. 새로운 신산업, 특히 규제 샌드박스가 신청할 정도의 사업은 대부분이 규정이 모호한 신사업 분야일 텐데요. 그렇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필히 나타나는 것이 기존의 이해관계자의 이해 충돌이 되겠습니다. 네. 최근에 타다운 논란 같은 네. 것이 대표적인 건데요. 정부로서도 이와 같은 공유경제 쪽 또는 신사업 영역 쪽에서 이해관계자 간의 이해 조정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신사업이 제대로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요. 1차적으로는 당사자들끼리 신뢰에서 이해 조정이 되면 가장 바람직하겠는데 그렇지 못할 현실적으로 경우에 어렵죠.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부가 뭐 노력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부정적인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하시더라도 그런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좀 전에 말씀하신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같은 경우에 7월에 혁신안이라는 이름의 조정안이 나왔습니다마는 스타트업 벤처들에서는 왜 우리 보고 택시가 되라고 하느냐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타다는 물론이고 최근에는 비슷한 서비스인 파파도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물론 택시들의 고발에 의한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제 기억으로는 연초쯤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공유 숙박을 내국인 숙박도 허용하겠다라는 방안들이 나왔었습니다만 방안이 비현실적이라는 비판도 있었고 결국 입법도 신속지 못해서 한 10군데 되던 내국인 숙박 공유 업체들이 한 2군데밖에 남지 않고 다 사라졌다. 뭐 이런 보도들도 있었습니다. 이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건가요? 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숙박도 마찬가지인데 기존에 숙박 업계가 있어서 업계하고의 갈등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기존 이해관계 그룹과의 이해 조정이 가장 매끄럽게 되는 것이 가장 좋았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정부로서는 두 가지를 다 진행을 해서 입법에 대해서는
이 택시 문제라든가 숙박 문제가 다 관련 법이 국회에 지금 계류가 돼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국회에서 이와 같은 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되겠다는 것이 첫째가 되겠고요. 네. 저는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관계 이해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이 저는 이 법 적용 이전에 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잘 갖춰지는 게 어떻겠느냐. 예를 들어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신사업을 하는 새로운 사업자가 그와 같이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의 일부를 네. 기존의 이해관계 업계라든가 종사자들에게 다시 일부는 환원해주는 형태로 해서 소위 공생하고 상생하는 방식이 제도화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는 이런 경우처럼 그와 같은 상생 방안이 만들어져서 서로 이해하고 신뢰하면서 하는 것이 신산업이 착근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다음 영역으로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재정 건전성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이 그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서 4등이라고 하면서 무척 건전성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뭐 그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빚이 늘어나는 속도는 OECD 6위다. 이런 보도도 있었고요. 원래 국민연금 같이 아직 지급이 본격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합재정 수지라는 건 우리는 늘 흑자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올해는 그것도 적자일 수도 있다. 이런 관측까지 나오고 있죠. 이 정부가 이게 물론 재정 건전성만 강조할 게 아니라 이 납세자들은 낮은 부채 비율에 익숙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설득력 있게 다가가지는 않는 이야기 아닐까요? 예, 일단 몇 가지 팩트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국가 채무의 GDP 대비 비중은 한국이 절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가 확장 재정으로 9.3% 늘려서 국회에 지출했습니다마는 내년에 하더라도 네. 국가 채무의 GDP 대비 비중은 39.8%가 되겠습니다. 대개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본다면 저희가 D2라고 하는 공이 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 OECD 국가의 평균은 110, 한국은 40%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 수준에 있어서는 한국이 재정 건전성이 매우 양호하다고 예, 그 점에서는 받고 이론의 여지가 있고요.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 주셨던 국가 채무 증가율이 OECD 6위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절대 규모 증가율은 아마 6위가 맞는 것 같습니다만은 대개의 국제기구에서는 절대 규모가 워낙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네. 부담 능력을 고려해서 GDP 대비 국가 채무의 비율이 늘어나는 속도 같은 속도라도 이 부담 능력을 고려한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의 증가 속도를 비교하는데요. 이 증가 속도로 본다면 역시 OECD 국가 중에서 저희가 가장 느린 축에 본다고 보면 돼요. 32개국 중에서 18위니까요. 네. 그렇게 속도가 높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예산안을 짜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어려운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확장적 기조로 가야 되겠다. 재정 수지와 국가 채무가 일부 늘어나는 것이 불가피하더라도 확장 재정을 통해서 확대 균형을 가야 되겠다 하는 판단에서 그렇게 했고요. 일각에서는 그냥 재정이 통상적 역할만 수행하면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럴 경우에는 자칫 축소 균형으로 갈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네. 정부로서도 양 선택지를 다 같이 놓고 본 결과 네. 그래도 내년에는 확장적 기조와의 확장적 재정 기조로 가는 것이 맞겠다라고 판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과정에서 재정 수지와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통합 재정 수지가 내년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1.6%, 국가 채무는 내년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중이 올해 37%에서 39.8% 수준으로 늘어나기는 늘어났는데요. 저희가 판단컨대 그리고 저도 재정을 오래 했습니다마는 이 정도 수준은 저희가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고 또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그러한 수준이 되도록 재정 규모도 설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뿐만 아니라 5개년의 중기재정계획도 같이 제출을 했습니다. 5개년 재정계획을 제출하면서 지금 재정 건전성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해서 지출 증가율과 국가 채무 수준을 설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 재정을 불경기에서 쓰는 것은 당연한 그 정부의 정책인데요. 지금 지난주에 정부 스스로 밝히기를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에서 그 해에 쓰지 않은 불용 2월 예산이 한 해에 66조 원에 달한다. 이런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이 정부가 적극 재정을 편성하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먼저 이 문제부터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예산을 편성하면 편성한 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또는 근거법이 제정이 늦어진다든가 또는 사업을 하면서 뭐 지하에서 문화재나 안반이 발견되다든가 해서 사업이 늦어지면서 일정 부분 이월이라든가 불용액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지금 사회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약 40조, 50조 정도의 이불용액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요. 정부로서는 이번에 이와 같은 이불용액에 대해서는 좀 가능한 최소화하는 것이 맞겠다. 그것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해준 임무에 부합하는 것이다 생각해서 이용과 불용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고요. 다만 이 뜻은 필요하지도 않고 어쩔 수 없이 이불용되는 사업까지도 무리하게 집행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는 공무원이 혹시 소홀한 점 또는 행정 절차를 느리게 함에서 인하해서 넘어가지 않아도 될 또는 불용이 나지 않아도 될 예산을 그렇게 되는 경우를 제가 막자는 것이고요. 그런 이불용액을 최소화해서 재정에 기여하도록 독려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사회자 취지를 제가 잘 알아듣는 것 중에 하나가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불용이 나는 것은 재정 낭비가 아니겠느냐 하는 그렇습니다. 지적으로 들립니다. 예, 예. 정부로서도 같은 사업이 매년 또는 수년간 반복해서 2월 또는 불용이 난다면 네네. 이와 같은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드러날 예정입니다. 내년 초에 네. 정부가 별도의 특별 예산 심의를 통해서 네네. 반복적으로 이불용이 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상화될 수 있도록 예산을 조정해 나갈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이해관계자들이 많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일단 근데 재정의 적극성 문제와 관련해서 간단한 질문 한 두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는 그 지난 그 몇 년간의 정부가 재정을 적극 재정을 편다면서 많이 재정을 확충했죠. 그런데 세금이 더 많이 늘어나서 결국은 앞에서 쓰고 뒤로 도로 받아내는 실질적 긴축 예산이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을 좀 주시겠습니까? 예, 아마 우리 경제의 조세 부담률, 국민 부담률하고 직결되는 사안이 되겠는데요. 저희는 조세 부담률이 한 20% 수준을 전후 수준인데요. 전체적으로 조세 부담률의 큰 증가는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작년과 재작년도에 네. 초과 세수가 발생한 거에 의해서 네. 정부가 세입보다는 월등히 많은 세금을 거둔 거 아니냐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지적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제가 부담컨대는 초과 세수라는 개념보다는 네. 세입 계상을 좀 적게 함으로써 그거를 세입을 초과하는 부분이 들어온 걸로 저는 이해가 되고요. 대개 초과 세수로 들어온 분 중에서는 네네. 대부분 정부가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국채를 발행을 했던 분야를 취소하고 예. 국채 발행을 안 하고 이와 같이 들어온 세금으로 썼기 때문에 예. 저는 국민 부담 측면에서는 지금 사회자께서 지적하신 국민들의 과다 세수 부담 문제는 저는 단순히 과다 세수 부담이라기보다는 적극 재정으로 경기를 살리려고 했는데 들어온 게 더 많으면 그 효과가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과 세수 부분을 적게 들어왔지만 정부가 애당초에 재정 지출을 네. 세수가 부족한 부분은 적자 국채로 원래 채워서 지출하기로 돼 있고 네. 또 그렇게 해서 지출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다만 초과 세수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실제로 네. 국채를 발행을 통해서 집행하려고 했던 부분이 들어온 세수로 서로 이렇게 메꿔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네네. 제가 보건대는 재정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는 큰 차질은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적자 국채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최근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부양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죠. 그런데 사실 대출금리가 안 내린다는 보도들 보셨을 겁니다. 그 대출금리가 내리지 않는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채권들의 금리가 오르거나 안 떨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기준금리를 내리지만.
바로 그것이 이게 적자 국채 발행이 늘어나다 보니까 발생하는 이른바 구축 효과가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부총리는 재정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금리를 낮췄는데 왜 대출 금리는 안 내리고 오히려 오르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뭐 두 가지 정도 접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이미 금리가 인하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가 이미 선 반영이 됐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저도 상당 부분 그것이 작용됐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역시 이 국채를 포함해서 채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서 이러한 구축과 비슷한 것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회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채권 동향을 보면서 채권 시장에서 국채가 어느 정도 발행이 되는지 또는 얼마만큼 덜 발행될지가 굉장히 영향을 줄 걸로 봅니다. 정부로서는 시장에서 예측 가능하게 국채의 발행과 상환을 좀 예측 가능하게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는 것에 대한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런 데 대한 예측력을 더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재정 문제는 여기까지 질문 드리기로 하고요. 분배 문제에 대해서 하나 좀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 1분위 소득, 가계 소득이 최근에 소폭이나마 증가했다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임금 근로자의 월 200만 원 이하를 받는 저임금 근로자의 숫자가 좀 줄었다는 통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가지고 현재 정부에서는 분배 정책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는 중요한 지표로 삼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가계 소득에서 1분위, 그러니까 가장 소득이 낮은 20%와 5분위, 가장 소득이 높은 20%의 소득 간의 배율이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는 보도 역시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뭐 여러 분기를 걸쳐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시는지 좀 답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2분기 가계 동향 발표 결과 5분위 배율이 소폭 확대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015년 이후에 분배 문제가 좀 악화되는 추세를 보여왔고요. 그나마 최근에 들어와서 그 같은 확대 추세가 좀 완화되는 모습을 보인다고 정부가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만 예전하고 달라진 거는 5분위 배율이 옛날에는 1분위 소득이 마이너스가 되고 5분위 소득은 크게 늘어나는 형태에서 벌어지는 양상이었는데요. 지난 2, 4분기 때 보시는 것처럼 이제 1분위의 소득이 감소가 멈췄습니다. 물론 5분위 소득은 늘어나가지고 그 폭이 늘어난 양상이 됐습니다만은 아마 다음 주에 3, 4분기 가계 동향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아마 1분기 소득이 어느 정도 어떻게 나올 것인가가 아마 저로서도 큰 관심이 아닐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이 소득 분배에 관한 효과에 대해서 지적을 주셨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소위 포용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그리고 사회 안전망에 대해서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노력에 힘입어서 사실은 이 정부 정책에 의한 소득 분배 효과는 과거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애당초에 있었던 소득 분배를 정부와 개입에 의해서 정부 정책에 의해서 그 분배를 개선하는 효과를 통계적으로 본다면 금년 1분기나 2분기 모두 같은 분기에 비해서 가장 높은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 증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반면에 부총리님, 그 소득 1분위의 소득이 늘어난 것은 분명히 맞는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은 오히려 줄었고요. 대체로 이전 소득의 증가가 큰 영향을 끼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전 소득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정부의 이제 사회 고용 그렇습니다. 안전망의 효과고요. 저는 1분위의 소득이 올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분위의 근로소득을 일자리를 통해서 근로소득을 높여주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정부도 이 1분위 계층에 대한 일자리, 소위 근로소득 높이는 작업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요. 물론 복지는 강화돼야 되지만 근본은 일자리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뭐 전적으로 저도 동감합니다. 그럼 분배만큼이나 더 민감한 이번엔 부동산 문제를 잠깐 보시죠. 드디어 분양가 상한제 지정 지역도 발표가 됐고요. 정부가 그 강남 고가주택 취득자들에 대한 대대적 세무조사도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도 서울 집값은 20주 연속 올랐습니다.
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뭐 강남만 오른 게 아니라 비강남 지역에서 비율로 따지면 더 오른 곳도 많습니다. 이번이 정부의 14번째 부동산 대책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효과가 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예, 부동산 정책이 지금 14번째라고 말씀 주셨는데 큰 대책은 한 3-4번 정도 있었고요. 작년도 9.13 조치를 포함해서 아마 여러 가지 맞춤형으로 작은 대책까지 포함한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되겠습니다. 작년에 정부가 9.13 조치를 한 이후에 실제 저희가 통계를 보니까 서울 포함해서 약 32주 연속 네. 부동산 가격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7월 달에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주 연속 네네. 상승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지난 7, 8월 달에 이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겠다라고 발표한 이유가 7월부터 이렇듯 다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국면으로 들어섰기 때문에 그런 발표를 한 것이고요.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돼서는 대신 정부가 이와 같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야 되겠다는 목표도 하나 있었고요. 또 전체적으로 거시경제하고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주택 공급에 대한 위축이 없도록 좀 최소화해야 되겠다는 측면 두 가지가 다 고려돼서 지난번에 발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로서는 사실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엄정한 3대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실소유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호하겠다. 두 번째는 투기 수요에 대해서는 아주 온천적으로 근절해 나가겠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정책은 맞춤형으로 해나가겠다는 이 3대 원칙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견지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는 시행이 돼서 지정된 27곳에 대해서는 저는 확실하게 효과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다른 시장에 다른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서 어떤 양상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다든가 이상징후가 보일 때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손안에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작동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릴게요. 지금 기업인들, 특히 중소기업 관계자들한테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소기업 52시간제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 많이 들으셨죠? 네. 예. 뭐 그동안 이걸 단속을 유예 검토한다, 뭐 시간 여유를 준다, 뭐 여러 가지 말은 많았는데 지금 이제 올해가 한 달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정확한 대책이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예, 이 자리를 빌어서 좀 한번 정부의 대책 내용을 좀 분명하게 말씀 주실 수 있겠는지요? 예가 아무래도 300인 이상 기업이 시행이 됐고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299인 이하 기업, 50인 이상 299인 이하 기업도 적용하도록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으로 저희가 탄력근무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것이 국회에 계류가 돼 있는데요. 네네. 이제까지 9개월 동안 처리가 안 돼서 저희도 안타까웠습니다. 네네. 가장 그게 300인 이상 기업뿐만 아니라 299인 이하 기업에도 같이 적용될 수 있는 이 탄근제 단위기간 확대는 저는 11월 달에 국회가 반드시 입법 처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제가 보도로 본 바로는 상당히 여야가 의견이 적분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탄근제와 관련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반드시 11월 달에 통과된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내년도 299인 이하 기업에 대해서는 탄근제 이외에 추가적으로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그동안 4개월 동안 정부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왔습니다. 이 여러 가지 행정부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들의 여러 가지 선택지를 검토를 해왔고요. 그러나 이 탄근제 관련 법도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행정부가 자칫 행정부 선택지를 갖다가 제시하는 것이 입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정부로서는 11월 달에 이 탄근제 입법안을 좀 지켜보면서 정부 대책안을 발표하기로 해왔고요. 그럼 중소기업들의 52시간제 대책이 이미 성안이 돼 있는데 조금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부로서는 어느 정도 대책안을 마련해 놨고요. 다만 11월 달에 입법 과정에서 탄근제 입법 과정에서 아마 여야 간에
추가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그 여지가 있는 것까지 다 보고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발표하고자 생각하고 있고요. 예, 예. 이제는 거의 시간이 지나서 네. 저는 정부 대책을 다음 주나 또는 다다음 주나 네. 이 양당 간에 발표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네,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 이후 경기 전망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죠. 뭐 내년이 올해보다 더 어렵다. 아니다. 올해보다는 좀 나아질 것이다. 물론 부총리께서는 아마 후자이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말이 엇갈리는데 뭐 다들 근거들은 있습니다. 근데 정부가 513조 원에 달하는 슈퍼 예산을 편성한 걸로 봐서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로 내리고도 더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를 시사한 걸 보면은 정부나 정책 당국 전반적으로 내년 경제가 심상치 않다라고 판단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정도의 조치로도 쉽지가 않다. 경기가 여전히 계기를 잡지 못한다. 이런 상황이 오면은 어떤 추가 대책을 좀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예, 일단 내년도 경제 성장 전망과 관련돼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보다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눠집니다. 네. 제가 전체적으로 정부는 지금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을 수립하면서 여러 가지 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예. 전체적으로 IMF라든가 OECD라든가 ADB라든가 같은 국제기구와 주력 기관들에 대해서는 내년에 금년도보다는 좀 나아질 거라는 성장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IMF가 2.2, OECD가 2.3, ADB는 2.4까지 갔습니다만은 그리고 어제 그저께 KDI가 2.3 이렇게 발표를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평균을 내보니까 2.2에서 2.3% 정도가 통상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체감할 정도로 나아지는 건 아니군요. 일부 기관들은 뭐 사회적 지적하신 것도 있었습니다만 어렵게 판단을 해서 네. 2% 이하로 전망하는 기관도 있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저희가 정부도 검토해서 12월 하순에 경제정책 방향과 함께 발표를 하겠습니다마는 적어도 IMF라든가 OECD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제시한 수준보다는 조금 더 정책 의지가 반영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정도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네. 저로서도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가 조금 더 나아져서 저희가 전망한 대로 이렇게 가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513조 슈퍼 예산을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지만 야당에서 14조 원을 깎겠다 이렇게 의견을 내놨죠. 아마 500조 원 아래로 깎자라는 게 목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정부로서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을 대거 깎는다면 뭐 당연히 뭐 어렵다고 하시겠습니다만 뭐 실제로 경기 부양이 어느 정도나 어려워질까요? 이 정도 삭감이 된다면. 예, 사실은 그거는 가치 판단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부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9.3% 증액하면 513조 5천억인데요. 네네. 사실 거기서 15조 이상을 깎는다고 하면은 저는 그냥 통상의 재정적 기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통상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서 그냥 예년과 같은 평범한 형태의 재정 운용과 그냥 균형 상태로 갈 것인지 아니면 내년도에 경제의 불확실성을 커버하고 저희는 내년도에 사실은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는 소요뿐만이 아니라 네네.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한 혁신 성장과 또는 미래 대비 투자 심지어는 아까 말씀드렸던 포용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정 소요가 있는데요. 이러한 소요를 확 줄여서 하는 것이 그래서 축소 균형 쪽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 저는 우리 재정이 감당 가능하다면 관리 가능하다면 미래에 대한 투자 개념으로 선투자 개념으로 재정이 이와 같은 역할을 해주고 그래서 경기가 회복되고 성장이 회복됐을 경우에 그에 따른 또 세수가 증대해서 들어올 경우에는 그와 같은 선순환 구조를 갖다가 예상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비유하자면 내년 경제에 그냥 밥과 반찬만 차려 먹을 것인가 영양제도 같이 먹을 것인가 이 정도의 의미로 들립니다. 예, 그 영양제도 충분히 공급하고자 하는 것이 제 뜻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총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 경제는 지금 성장과 분배, 혁신이란 세 가지 문제에서 동시에 돌파구를 만들어야 하는 과제를 떠안고 있습니다. 정부 경제팀이 이 무거운 숙제를 풀어내기를 기대하며
오늘 경제부총리에게 듣는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